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야에게 남겨진 숙제, YTN 개권 해설위원이시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총선 참패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총선에서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아직 계파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그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원유철 대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도부가 일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친박계 책임론에는 어떻게 보면 좀 선을 그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비박계이자 3선 고지에 오른 이혜훈 당선자, 아마도 비대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말한 것 같은데, 공천 파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를 맡는 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새로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안으로 예상대로라면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될 텐데 여전히 니 탓 내 탓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아직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이제 현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포연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나갈지, 이분들도 총선에서 그렇게 격전을 치른 분들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이제 한 말씩 던지는 것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을 갖고 이 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에 비해서 제2당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흔들리면 정권이 흔들리고, 정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집권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누구 친박이나 비박이나 그리고 지도부 전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책임보다도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전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야당도 심판을 했겠지만 새누리당의 여러 당원들이 집권 여당을 심판을 한 거죠.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가서도 훨씬 더 큰 정권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새누리당의 진성 당원들의 어떤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혜훈 전 최고위원, 이번에 당선자죠. 이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것을 인터뷰를 할 필요도 있지만, 좀 더 두고를 보고 비대위 체제에 가면서 나중에 조기 전대를 빨리 끌어서, 과거에 박근혜 전 의원,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여전히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또다시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 교수님이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게 쉽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 선거가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완패 참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122석, 122석, 이 지역구에서는 105석밖에 못 얻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당 사상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상황이에요. 과거에 13대 총선 때, 그때 민정당, 민주정의당이죠. 1988년도입니다만 오래된 얘기죠. 그때 민정당이 125석을 얻었었어요. 그게 그때까지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분점 정부라고 얘기하는, 즉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은 워낙 이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이고,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이제 직인 파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청와대와 이 김무성 대표 측, 이 비박 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후보 등록 하루 앞두고 이 직인 파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다가 선거 결과가 좋으면 나름 그래도 어떤 계파 갈등이라는 것이 봉합돼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까지 올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슨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을 추스리고 2004년도에 그 천박당사하고 말이죠. 그 당시 17대 총선이었었는데, 그때
100석도 못 얻을 거라고 그러는데 121석이나 얻었어요. 네. 그때 한나라당이. 근데 그 정도의 구심력이 있느냐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시 해서 당이 일어나기가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지금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뭐 친박과 비박 간에 서로 책임을 냈다 한다고 하지만 네. 당대표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또 책임진다고 그랬고. 게다가 또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숫자가. 예. 그런데다가 점점 이제 대통령 임기는 이제 아직은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미래 권력 쪽을 의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친박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봉합될 구심점의 부재라는 면도 있고 말이죠. 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상황 인식도 좀 아니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아까 뭐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포연이 자욱한데 아직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 다음 날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그 짤막하게 꼭 뭐 평론가적 관점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아직도 이 선거의 참패에 나타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해운 당선자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원철 네. 원내대표는 당을 사실 원내대표로서 지휘한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래야 되니까 우선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로 가는 이제 길목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그래도 국민들에게 어떤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원유철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분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떤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어쨌든 새누리당이 뭐 원내 일당 자리를 내줬어요. 한석 차이로. 그래서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나갔던 이 무소속 의원들, 복당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두고도 계파 간에 약간 시각차가 이렇게 있어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누구는의 이제 그 중심에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이 복당 문제를 갖고 또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정치가 어떤 정책 정당이 아니고 지역 패권구도에다가 보수 정치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 당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이 이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파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이 계파 정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당내 권력 투쟁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치열한 내부 갈등과 내부 경쟁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후보자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건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공천도 탈락시키고 김무성 대표가 옥죄가지고 갔을 때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후보를 신청한 사람이 출마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현실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새누리당을 심판한 것은 그겁니다. 공천 갈등에서 옥쇄파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새누리당의 어떤 지도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은 당내 어떤 공천 갈등 결과 외부로 나가서 뭐 또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복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네. 특히 그렇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아예 못 낸 그것이 새누리당 패배의 어떤 참패의 근원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당연히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이걸 가지고 전대에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원내대표가 되기로 돼 있고 네. 지금 비대위원은 뒤에 선거가 내년 대선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수혈해서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한들 한 달 동안 외부인이 와서 당내 구조를 쥐락펴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헌 당규대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인데 김무성 대표가 우리의 모두의 책임으로 총선에 졌다. 네. 물론 옳은 말이죠. 그러나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아주 눈에 보이는 각인시킬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국을 돌면서 네. 그 새누리당이 참패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구당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네. 이렇게 흘러간 이탈한 당원들의 어떤 세력을 잠시라도 이렇게 좀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텐데 그냥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새누리당이 앞으로 정말 이렇게 몸집이 가볍고 오만하지 않고 그런 신뢰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네. 복당 문제는요. 지금 네. 뭐 유승민 의원의 경우와 뭐 다른 의원의 경우가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할 지금 계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됐건 이른바 윤상현 의원이 됐건 네. 비박이 됐건 친박이 됐건 뭐 어떤 상황이 됐건 말이죠. 복당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복당이라는 건요.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입당할 수 있어요. 무소속으로 나왔던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 뭐 정계 개편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며칠 됐어요 지금. 그리고 복당 얘기는요 선거 끝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나왔어요. 예. 그럼 유권자들은 이 무소속이라는 그런 그 후보의 지위를 보고 찍은 유권자들도 상당할 거예요. 예. 반대로 이제 저 사람이 당선된 다음에는 어차피 새누리당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찍은 유권자도 있겠죠. 각자의 투표의 심리는 달랐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선거 결과를 해석할 때는 정책 메시지를 우리가 중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1당에도 아니 새누리당도 뭐 참패했습니다만 당선된 의원이 있는 거고 예. 후보가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복당 얘기를 한다는 건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다. 아직도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정치의 객체로 보고 있다. 네. 이번에 이 공천파동 얘기 나온 것도요. 그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공천 과정이었어요. 이게 뭐 김무성 대표 책임이냐 뭐냐라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 공천파동이 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나 지나간 일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선이 뭔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많이, 그 예측 추론들도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와서 지금 갑자기 복당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추측들을 하냐 하면은 123석 대 122석이잖아요. 한 석 차이로 네. 제1당이 지위를 뺏겼잖아요. 근데 무소속 일단 7명인데 다 뭐 복당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예.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1당의 지위는 찾는 거예요. 네. 그러나 유권자들이 심판되는 건 너희들은 일당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다시 복당시켜가서 이 숫자만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또 국회의장 이런 거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전형적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하고 읽지 못하는 안일한 상황 인식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그럼요. 예. 예, 어떤 행보가 복당 이어져야 얘기는 되는 그 거지. 다음에 나오든가 예. 어떤 지역구의 설명도 구하고 국민들에게도 어떤 설명도 구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뭐 자신들끼리 바로 복당하자. 네. 전 복당을 신청하는 의원들도 이상한 것 같고 당선자들도 복당을 받아들여야 되니 아니 이런 행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여전히 우리 정치는 아직도 유권자들을 정말 헌법 1조 2항에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헌법 1조 2항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잘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은 존중도 돼야 되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 대부분들이 내가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수차례 공언을 했죠. 공언을 해서 이제 유권자들 지역의 어떤 여러 그 당원들한테 의견을 구한 다음에 네. 아마 같이 탈당했던 분이 같이 이제 들어올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차피 뭐 무소속보다는 정당 정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에 깔린 거기 때문에 개원 이전에 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무소속 남을 사람은 남되 뭐 어차피 재편될 거 또 예를 들어서 개원이 된 다음에 하면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상황은 공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랑은 좀 차원이 틀린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두 교수님의 시각이 지금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아니, 저희 저는- 시청자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 됐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죠. 뭐 제1당이 되긴 했습니다만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그런 속쓰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뭐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뭐 인광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호남 참패가 더민주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더민주 앞날이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일단 호남에서 완패를 했잖아요. 네. 호남의 민심을 전혀 얻지 못한 거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 야당이 네. 현재 야당 계열의 정당들이 말이죠. 호남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요. 네. 일당이 된들 그 진정한 일당이 아닌 거죠. 예. 그게 현실이고 일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수도권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네. 새누리당을 완전히 이겼잖아요. 국민당은 뭐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렇게 호남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아까 김종인 대표가 인과응보다라는 말은 전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당권을 둘러싸고 이제 이 김종인 세력과 이제 문재인 세력의 한판 격돌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물론 오늘 김종인 대표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 아마 추대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식도 좀 의지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뭐 저희 추론인데. 아니 추대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예. 그러거나 말거나 글쎄요. 이런 여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추대 쪽으로 자신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라는 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에서의 패배라는 게 당내 그런 갈등을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접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는 계속 문재인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고 특히 이제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민심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 그만두겠다 이랬잖아요. 정치 있어서 그만두고 배수진을 쳤거든요. 여러 승부수를 던졌는데 네. 지금 호남에서 완패했는데 네. 거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저런 민심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네. 제가 아까 새누리당 비판했지만 좀 어안이 벙벙한 게 약속 책임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닌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연하 야나할 것 없이 또 이게 양비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형태든 간에 변명이 됐건 뭐 합리화가 됐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불과 며칠 전에 이 약속을 국민들에게 한 건데. 은근슬쩍 예. 넘어가면 안 예, 된다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겁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녹색 돌풍 일으킨 국민의당. 네. 근데 문제는 녹색 돌풍을 일으켜서 의석수는 뭐 최대 목표치 40석보다 좀 모자란 2석 모자란 결과를 얻었는데 문제는 그 기반이 다 호남권이란 얘기죠. 전국 정당으로 가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당. 예, 돌풍 이번 출연을. 총선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친노 패권과 호남 패권이 경쟁을 해서 호남 패권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호남 패권이라는 것은 국민의당을 싸고 있는 그 내부 구성이 호남 DJ 동교동계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기라상 같은 그 야권 큰 인물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도를 해서 과거에 구민주당처럼 이렇게 해서 호남 세력을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호남 세력이 하나로 뭉친 이런 경우가 되는데 네. 그러면 전국 정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선거가 내년 대선이 있고 앞으로 4년 뒤에 총선이 있는데 그럼 4년을 기다려야지 전국 정당화가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호남 국민의당과 더민주를 찍은 유권자들의 표심은 양당이 대선 전에 합치라는 겁니다. 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한테 38석을 줬고 네. 수도권에서 물론 2석은 줬지만 이 2석 가지고 전국 정당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호남 유권자,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서 더민주를 찍어준 겁니다. 이 부분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권력자들은 정계 은퇴를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정계 은퇴까지가 아니고 사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에 간 호남의 구동교동계, 네. 민주계가 상당히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네. 문재인 대표는 상당 부분 조용히 있을 겁니다. 왜? 네. 더민주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력 대선 주자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계는 통합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국민의당 내부적인 전열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통합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선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좀 약간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는데 어쨌든 총선 후유증을 여야 모두가 세게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거 건국대 교수와 함께 여야에게 남겨진 숙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